박사님, 네. 지금 이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은 한마디로 하락세가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아직은 이제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죠. 근데 체감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거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또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빙하기로 접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것도 너무 빠른 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렇게 빠르게 경기가 식고 있는 것에 대해서 2030 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도 거의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당혹감을 느낍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습들은 이제 과거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은 미정유의 어떤 그런 사태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박사님이 보시기에 2008년도보다 2008년도 금융위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더 안 좋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에 비해서 미분양은 많지가 않아요. 네. 미분양은 2008년 말에 16만 가구가 되었죠.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보통 5만 가구 넘어가면 이제 불황의 어떤 그런 잣대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미분양이 3만 1천 가구 정도니까 주택 내부의 어떤 그런 공급적인 측면만 본다면은 그렇게까지 심각한 수준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또 엄부도율이나 연체율이나 이런 것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네. 왜 그러느냐? 지금 하락기 초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실물 경기까지 전이가 되어서 그쪽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고, 네. 왜냐하면 집값 빠진 지가 벌써 얼마 됐어요. 벌써가 아니라 얼마 됐어요. 3개월, 4개월 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물 지표라든지 어떤 일반적인 지표와 체감 지표 간에 엄청나게 큰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외부 변수에 의해서 지금 주택 가격이 급락하는 어떤 그런 측면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금리 문제를 보면 그때에 비해서 훨씬 불리합니다. 2008년 10월 달 정도 되면요. 금리가, 특히 기준금리가 5.25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2009년 한 1분기 정도로 가면은 이게 2%로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때요? 2009년 가을 되면은 약간 경기가 살아났어요. 네. 그러다가 계속 이제 2012년까지 이제 떨어지면서 하우스포 사태가 일어난 거고. 네. 지금은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금리가 인상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지금 2.5%잖아요. 네. 연말까지 지금 금통위가 2번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대체적인 시각은 연말에 한 3% 정도까지 간다는 게 그냥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저도 전망이니까 틀릴 수가 있죠. 네. 근데 내년 상반기에 가서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3.25%까지 올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죠. 그것도 역시 전망입니다. 그러면 금리를 언제 낮출 거냐? 이번에 금리 인상 내리는 금융 역사의 커다란 이벤트예요. 이례적인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언젠가 다시 저금리로 갑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저성장과 고령화가 겹치면 금리를 많이 못 올려요. 언젠가는 마이너스 금리로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죠. 네. 근데 그럼 금리를 언제 낮출 거냐? 지금은 우리나라에 국제시장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미국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글로벌 동조화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까지 얘기로는 여러 가지 점도표 이런 걸 보면은 미국이 한 2개월 전만 하더라도 2023년 내년 4분기부터 금리를 낮출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약간 좀 연장되는, 좀 딜레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2024년 가야 금리를 낮출 거다. 지금 수준의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가 3%보다 약간 좀 높고 나면 요 정도 수준입니다. 요 정도로 되돌아오려면은 2025년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2008년보다 더 심각하게 보신 이유가? 금리죠. 조금 더 금리죠.
박사님, 그러면 네. 이번 하락장에서 강남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 책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강남은 불패가 아니다. 많은 사람이 불패라고 생각하죠. 네. 저는 불패라고 안 믿습니다. 덜패. 덜패. 강남 덜패. 좀 덜 빠진다. 네. 강남은 약간 주거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네. 특히 이번에는 강남이요. 금액별로 보면 많이 올랐죠. 네. 금액. 절대 금액으로 보면 많이 올랐지만 변동률, 퍼센트지를 보면은 이번에 강북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오히려 덜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주로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이 강남보다는 강북이고 서울보다는 경기 인천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네. 집값은 많이 오르면은 반드시 많이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건 상식 아니에요? 네. 자, 지금 아파트 가격을 9월까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KB 시세입니다. 서울이 올 들어 9월까지 플러스 5.3입니다. 조금 아직 시세가 아마 좀 덜 반영된 것 같아요. 안양 동안구 3.3 마이너스, 수원 영통구 마이너스 4%, 화성 마이너스 3.9%, 의왕 마이너스 2.3%, 서울 성북구 마이너스 8.9%, 서울 노원구 마이너스 7.4%. 강남은 아직까지 플러스입니다. 공통 분모가 뭡니까? 외곽이 많이 빠졌네요. 예,습니다. 수도권. 네. 그 다음에 강북. 누가 갔어요? MZ세대들이 외곽으로 갔다. 서울 강남을 못 사니까 뭐예요? 마용성은 못 사니까 결국 노도강으로 간 거죠. 또 어디예요? 서울을 못 사니까 인천으로 경기로 간 거죠. 탈서울 내진 마련 수요. 또 하나의 비강남의 반란. 이게 이번 최근 2, 3년간의 가장 두드러진 주택시장의 특성입니다. 그다가 GTX가 있었잖아요. 네. 요번에 보시면은 안양 동안구 여기가 인덕원입니다. 그 다음에 의왕, 그 다음에 수원 영통구 여기 다 GTX C 노선입니다. 화성 동탄 아시죠? A 노선. 네. GTX가 결국 집값을 부풀리는 헬륨가스를 집어넣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GTX가 들어서면요 시간적 거리가 짧아지죠. 네. 그런다고 하더라도 심리적 거리는 잘 줄지 않습니다. 천안에서 서울역까지 오는데 얼마예요? 40분이면 오죠. KTX로. 네. 여전히 천안은 충청도죠. 춘천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얼마 걸려요? 1시간밖에 안 걸리잖아요. 여전히 강원도죠. 시간적 거리가 줄더라도 심리적 거리는 여전히 멉니다. 모바일 세상에서는 지도로 보는 것보다 지도, 이게 뭐 중개업소 가면 지도 있죠. 네, 대형 지도로 보는 것보다 네. 더 좁게 느껴집니다. 화면이 작으니까. 네, 특히 메타버스 세계는 미국도 이웃집 같죠. 네. 평택도 뭐예요? 송도도 모바일 세계에서 바라보면은 진짜 바로 옆집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이번에 바로 어떻게 보면 심리적 거리감이 일반적인 어떤 그런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거와 저는 확실히 달랐던 게 바로 GTX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갭 투자, 무슨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모바일이라는 이런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요 사회는 과거보다 훨씬 원정 투자를 많이 하고, 그렇죠. 결국은 자본이득이 목적이니까 과거와는 어떤 확실히 다른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어쨌든 요번에 결국 집값을 끌어올리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어떻게 보면 MZ세대와 어떤 GTX가 결합되어서 그것도 갭 투자 방식으로 하나의 거대한 어떤 요번에 버블 잔치를 한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이에 비해서 강남은 금액별로는 많이 올랐지만 금액적으로 보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강남이. 그렇지만 KB 시세로 15억이 넘으면 투기과열지구 대출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어떻게 뭐 강남이랑 마용성을 사겠습니까? 뭐 30대 초반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도 많고. 그러니까 수요가 제한되었죠. 그리고 매물도 안 나오고. 네.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오르지도 않고. 근데 이번에 뭐예요? 보니까 생각보다 떨어질 때는 어때요? 강남은 물론 잠실 쪽에는 좀 빠지긴 했지만 네. 일반적으로 압구정이 빠졌대요, 별로? 안 빠졌더라고요. 별로 안 빠졌죠. 네. 반포른데 별로 안 빠졌잖아요. 네. 물론 이제 앞으로 더 빠질 겁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요번에는 2008년하고 다른 거예요. 박사님, 근데 지방 아파트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지방은 요번에 크게 오르질 않았어요. 제가 통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네. 최근에 3년 동안에 보니까요.
아파트 기준으로 수도권이 43%, 많이 올랐죠, 43%면. 네. 이때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합니다. 자, 서울이 35%, 경기가 47%. 야, 인천이 43%. 제가 그랬죠. 서울보다 인천, 경기. 더 올랐다 그랬죠. 네. 최근에 3년 동안에. 5대 광역시, 이때는 인천을 뺀 광역시 26%, 기타 지방, 이때는 광역시 뺀 나머지 지방을 말합니다. 네. 가령 어디예요? 창원, 뭐 전주 이런 데죠. 네. 20%. 별로 안 올랐죠. 네. 그 다음에 광역시를 보면은 가장 많이 올라온 데가 대전입니다. 39%, 울산 24%, 광주 21%, 대구 18%, 부산 28%. 별로 안 올랐죠. 요번에 버블이 어디서 형성이 되고 어디서 빠지는 거예요? 경기 인천이죠. 네. 그렇지만 요번에 좀 빠진단 말이에요. 대구는 입주 물량이 많아서 빠지는 거고. 대전도 이번에 많이 올라요. 그게 40% 올랐잖아요. 33년 만에. 네. 그거는 세종이 오른 거 따로 오른 거예요. 대전하고 세종은 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세에서 덜 올랐기 때문에 아마 하락폭도 저는 그렇게 수도권만큼은 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약간 지방은 지금 약간 각계전투예요. 울퉁불퉁합니다, 한마디로. 박사님, 근데 지금 이제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5년간 갈 거다, 뭐 6년간 갈 거다, 이런 의견이 인기를 되게 많이 얻고 있더라고요. 네. 박사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그건 잘 모릅니다. 전망을 맞춰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 없어요. 경제는 일종의 움직이는 유기체 같은 겁니다. 잘 안 맞아요. 5년 동안 집값 빠진다. 그 좋아. 뭐 만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러면 내가 돈을 내가 전세로 딱 들었다가 내가 딱 그 5년 지금으로부터 딱 5년 뒤에 2027년이죠. 네. 27년 내가 9월 달에 집을 사기 위해서 적금도 5년짜리 들고 모든 것을 딱 그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듣고 5년 뒤에 딱 맞춰놨다고 봐요. 내가 이 A라는 지역에서 집을 살려고 그랬는데 그때쯤 A는 다 오르고 B는 뭐예요? 내가 사기 싫은 아파트인데 요거는 가격이 그대로 있다고 네. 보면 울퉁불퉁하면 어떡할 건데. 지금 집값이 갑자기 빠졌죠. 네. 갑자기 오르기는 좀 어려워요. 금리 때문에. 네. 갑자기 건매물이 싹 다 팔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리해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먼저 타이밍을 보시는 건 맞아. 네. 언제까지 보시면 되냐면은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만 타이밍을 보세요. 지금 생각보다 집값이 빨리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뭘 보셔야 되냐면은 프라이스를 보셔야 돼요. 타이밍을 보기보다 가격을 보시는 게 맞아요. 네. 우리가 결국은 내가 바게넌터 혹은 페테이런터 이게 되기 위해서는 싸게 사는 거다. 분양, 급건 매물, 뭐? 경공매. 경공매. 근데 어떻게 보면은 타이밍에 우리가 연연할 것 같지만 시장은 울퉁불퉁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네. 지금 만약에 내년 3년 뒤에 만약에 강남 아파트가 생각보다 안 빠지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중요한 게 일정 기간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가 대체적으로 금리가 가장 높을 거라고 현재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또 전망이 바뀔 수도 있지만. 바뀔 수 있지만 대체 현재까지는 어쨌든 그때까지는 타이밍 보고 그 이후에는 프라이스를 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타이밍도 너무 길게 보면은 거기에 맞춰버리면은 내 인생이 꼬여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짧게 보지면 안 되지만 한 1년 단위 정도로 짧게 어떻게 보면은 전망하고 대응하는 이게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박사님, 근데 네. 저희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부동산 시장의 바닥을 정확히 아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으로 뭐 알 수 있는 그런 시그널 같은 건 없나요? 대략적으로.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금리 인상 랠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는 신호, 네. 집값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이른바 가격 메리트에 대한 신호, 두 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타났을 때. 두 번째, MZ세대가 집을 사기 시작할 때. MZ세대가 이번에는 패닉 바잉으로 사진 않습니다. 군집 행동식으로. 왜? MZ세대가 단군 이래에 스펙이 가장 뛰어난 세대, 재무지능, 금융지능이 가장 뛰어난 세대입니다.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MZ세대가 집을 사기 시작하는 그 신호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이 빠질 만큼 빠졌다. 그런 인식 혹은 신호.
그죠? 네. 그리고 금리 이제 더 이상 안 오른다 하는. 그러나 그 얘기는 금리, 고금리에 우리가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는 거예요. 적응을 잘하는 동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신호가 아마 복합적으로 나타났을 때 그때가 바닥이다. 다만 바닥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V자형으로 안 가고 욕조형으로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푹 빠지죠. 네. 그러면서 한동안 이렇게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L자형 혹은 욕조형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 근데 이 역시 예상에 불과하다. 우리가 시장이라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불규칙성이 더 심화되는 구조잖아요. 네. 어느 누구도 이렇게 집값 빠질지 아무도 몰랐어요. 아직도 오른다는 사람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새는 또 많이 또 좀 죽었죠. 네. 그러니까 저는 막 그런 논리들을 보면은 뭐 가령 뭐 요번에 뭐 통화량이 많이 풀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서울에 뭐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집값이 오른다. 그리고 뭐 지금 뭐 요새 건축비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인플레이션. 요새 뭐 강남에 있잖아요. 빌딩 요새 보면 지으려고 하는 거 보면은 평당 1,000만 원 들어요. 그러면은 자 공급도 없지. 인플레이션 부동산 인플레이션 해치 수요가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으면 집값이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안 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가가세 혹은 자기가 전망하고 싶은 대로 갖다 다니는 이런 약간 업적들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절반의 진실이란 말이에요. 시장을 어떻게 보셔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과거에는 어때요? 현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죠. 네. 지금 어때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잖아요. 네. 지금 금리 옆에 장사가 없죠. 오히려 집값이 빠지지. 네. 근데 언젠가는 오르죠. 언제 올라요? 언제 인플레이션이 자산 가격에 반영되겠어요? 회복기 접어들어서. 상승기 때 한꺼번에 반영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설명이 되죠. 네. 입주 물량은 지금처럼 약간 공포 국면이거든요. 제가 보면은. 이런 국면에서는 입주 물량 안 먹힙니다. 2012년에 그때 입주 물량이 역대 거의 최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우스포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수라는 것은 어떨 때는 가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5%밖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가격으로 봅시다. 네. 지금은 제 생각에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인 70%가 금리예요. 여기 중에서 입주 물량 잘해봐야 한 10%. 그죠? 네. 뭐, 그 다음에 오늘도 뭐 재건축 규제 완화 뭐 5%. 이런 영향 별로 못 미쳐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의 어떤 해지 수요. 이런 거 잘해봐야 뭐 한 15% 이 정도. 결정적인 거는, 그러니까 항상 변수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그게 이만큼 커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작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자꾸 변수를 고정되어 있다고 보고 이게 가중치를 똑같이 보니까 이런 착시 현상들이 혹은 틀린 전망들이 저는 나오는 거라고 봐요. 억측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이 탄력적인 사고, 네. 이 균형적인 어떤 그런 사고 방식, 이게 저는 중요한 어떤 덕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예.